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이 근대문화유산은 서울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하나하나로 따지면 한 3,000년은 더 갈 겁니다. 서로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는 서울시 4대문 안에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요것은 연대별로 봐서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있죠. 이 사실은 일제의 흔적이다. 문화재로도 크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0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높아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유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이 요새 좀 각광을 받는다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4대 문화는 아주 특별하게 북촌과 남촌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북촌이라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궁궐하고 관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는 곤문세가의 이제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남촌이라면 이 외에 서민들의 주거지역으로 개화기 일본, 미국인 등에 의해서 근대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근대사의 역사적인 흔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 소재 문화재는 무려 1,300여 개가 됩니다. 전국 문화재의 약 12%인데, 여기에서 종로구에 330개, 용산구에 250여 개, 중구에 150여 개, 관악구에 110여 개인데, 여기 또 서울시 등록문화재 중 총 60여 개 전체로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릴 것은 이 종로구하고 4대문 안쪽에서 종로구하고 중구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종로구 중구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군데가, 종로구가 45개, 중구가 29개인데 이곳에서 우리들한테 가장 잘 이해가 되고 또 많이 알려진 이런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4대문화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북촌이라고 해서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였는데 여기는 지금 북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지역이죠. 한양 역사지구의 중심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한옥이라든가 예술, 문화, 정치인의 발자취가 오롯이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 옛날만 해도 세도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 생활 정신의 문화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지역에 북촌 말고 남쪽으로 해갖고 정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덕수궁과 경희궁 역사적인 건물들이 분포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개화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문화의 역사지구에서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한테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 공사관이나 왕실 귀족들 교육 종교시설이 때로 몰려 있는 데입니다. 남촌이라고 그러면 이제 남대문 지역, 북창동, 명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 정치, 경제 중심 해갖고, 사실 명동이 당시를 대표하는 모동걸, 모선보이들의 활동 장소였죠. 이거를 이제 진고개라고
뭐 해서 극장하고 다방 중심으로 그 사실 우리 그 현대사의 인테리들의 그 문화 및 활동 공간이다. 지금도 진곡의 나름대로 많은 그런 그 정치가 남아 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는 것은 종로구하고 중구를 집중적으로 하되 역사에서 가장 찝찝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중명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해서 아관 판천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 다음에 성공의 서울성당, 뭐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의 양이제, 그 다음에 성당 저게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약현선당, 그리고 지금 조선호텔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고종황제의 환구단, 그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이었던 명동성당, 그리고 또 하나는 천독의 중앙대교당, 그리고 풍운하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역사의 후반기를 아주 크게 차지한 운영궁, 그리고 그 일반 서민들의 애환을 갖다가 보여준 대원실, 창경궁의 대원실, 그리고 이 교육기관 중에서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을 하는데 중앙고등학교가 여기서부터 연결돼서 고려대학교까지 가는데 서울시에서 한 장소에 3곳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은 중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를 마무리로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곳만이 아니라 근대문화유산과 서울 사람들 해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을 일일이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해서 예전과는 달리 우리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찝찝한 장소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제일 찝찝한 장소라는 것은 그 을사늑약이랄까, 그래서 을사오적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이때의 이 을사늑약이 바로 덕수궁 옆에 이쪽에 있는 정동에 있는 중명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건데 과연 이 친일파가 누구냐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주의, 민족전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민족 반역자 친일파 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명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친일파보다는 부일협력자, 민족 반역자, 반민족 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박재순, 이주영,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들어가는데 을사오적이라는 아주 간단합니다. 1907년 11월 17일 날 조선을 중명전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과 체결했다는 거죠. 이때 체결에 찬동한 사람이 5명인데 거의였는데 학부 대신 이완용, 외무 대신 박재선, 농산부 대신 권중현, 내부 대신 이주영, 군부 대신 이근택, 여기에서 법무부 대신 이하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사육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을사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어떤 과정으로 먹어서 중명전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불행하게도 1904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일본이 그 다음에 7월에 가스라와 테프트의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달에 영일 동맹조약에 의해서 영국도 한국의 지도 관리의 보호를 인정을 해주고, 9월 달에 가장 찝찝하던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그 당시 그렇게 이 반대를 하고 하던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지도 관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히 이제 한편이 돼 갖고 조선을 죽을 끓여 먹던 국을 끓여 먹던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철저하게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일 적어놓은 거는 이것이 이제 고종의 왕비인 민비가 시해돼 갖고 이런 여파로 해 갖고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갖고 일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 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는데, 이 한일 의정서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에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국을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바로 그 다음 해의 11월에 일본 추미론 의장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먹으려는 이러한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을사늑약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고종 당사자입니다. 이게 그 매우 찝찝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전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보조약을 강요했습니다. 고종한테.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을 정부 대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하니까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입이 그냥 완전히 옆으로 찢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슨 소리냐, 고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정부 대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정부 대신들만 구워 삶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이토 히로부미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고종이 일본에 합병한다는 거를 은연중 찬성한 거라고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강조를 해갖고, 이 고종이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신이 협박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2등 방문의 생각을 하고, 이들한테 협력을 해주면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만일 협력하지 않으면 니들은 다 잘라버린다. 그 자르는 게 일반 자르는 게 아니라 멸문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이제 2등 방문이 칼 차고서 이제 젊을 때 얼굴입니다. 그 을사늑약의 전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11월 17일 날 그 한국,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으로 대신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미 작성한 보호자에게 서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때의 3명입니다. 참정 대신, 즉 내각 수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총리입니다. 총리인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부 대신 이하영이 이 서명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하는데 이또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이 이또 히로부미가 바로 그날 뭐냐면 한국공사관으로 대신들 소환을 해갖고 보호자익을 서명을 강요했지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디냐면 중명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명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 3명을 빼고 공사관에서 중명전으로 이동을 해갖고, 이제 온 사람이 중명전에 온 사람이 학부 대신 이완영, 군부 대신 이근택, 내무 대신 이주영, 외무 대신 박재선, 농산부부 대신 권중현, 이 사람들이 그에서 약간의 수정만 오면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결정적으로 돼갖고 한일 협상 조약이 이제 강제 체결됐는데, 이것이 한일 합방의 결정적인 문서가 된 이유는 좌우간 여하튼 5 대신이 일본한테 모든 거를 준다는 뜻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것도 당연한 절차가 되었고, 해외에 있던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데에서 전혀 반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냥 그대로 조선이 일본으로 병합을 되는데,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은 한일 협상 조약인데 바로 이 중명전에서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보수가 끝났는데, 원래는 공개가 되지만 보수가 끝나서,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언제 오픈이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을사늑약의 공문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갖고 그 유명한 한일 합방에 서명을 한 기본 한일 합방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이 을사늑약의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 한일 합병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 가장 우리 역사에 아주 찜찜하고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러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역사의 현장으로 해갖고 사실은 이때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영친왕 이윤을 황태자로 책봉을 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이 중요한 이러한 역사의 현장인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역사에 5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5명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태워서 가장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나와서 박절순의 경우는 이와 같이 공덕비도 세울 정도로 우리가 역사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큰 얘기가 되는 게 이 을사늑약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도 터뜨리고 그러는데, 가장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민비, 그러니까 민씨의 척족들이 조선을 갖다가 그때 구한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갖고 이것이 큰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민씨에서 민영한 선생이 나와갖고 을사늑약인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했죠. 이것이
아마 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민씨에 의해서 엉망이 돼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면피를 얻는데 민영환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현장으로서의 정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하고 황태자가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아관 파천은 고종 32년 그러니까 1896년에 이것은 고종의 의향에 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친러시아계의 이범진 러시아 공사가 베베르가 합의해 갖고 고종과 황태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호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래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피신을 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좌우간 명분은 간단합니다. 일본의 침략적인 내정 간섭에 벗어나는 그런 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1885년 전에 5년이니까 한 2, 3년 전에 그 일본인들이 민비를 살해한 했겠네요. 고종의 왕비입니다. 민비를 살해한 것에 위험을 느끼고 이러다가 보니까 도저히 덕수궁에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갖고 이제 이 러시아로 그 뭐 말하자면 이제 이거 간 거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 당시에 공사관을 직접 보고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고종이 일단 수문 돌렸어요. 수문 돌리니까 어떻게 저거느냐, 거기 가서 러시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고종의 양반은 왕비 살해 사건에 가담한 친일파를 이제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일파의 왕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김홍지 하고 6.1준 등을 체포해서 처형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잘 아시지만 김홍집은 청일전쟁, 갑오경쟁 등을 해갖고 뭐 단발용으로 뭐 속개나 새기고 그랬는데 4번이나 총리 대신을 한 그러한 그야말로 인재죠. 고종이 어느 정도로 이걸 했느냐 하면 밀명을 내려면 정식 재판 없이 경무청 순사가 격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신이 사람들의 군중을 짓이기는데 그런데도 유교 아닙니까? 이래갖고 이 사람이 죽은 게 확인되자 그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를 해갖고 장사는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뭐 전국에서 고종이 어떻게 왕이 대사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배알도 없느냐, 이렇게 돼서 황궁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고종이 상복을 입고 순종, 그리고 러시아 대사가 이제 앞에 러시아 공사관 앞에 있는 얘기인데, 간다는 게 국가 체면을 손상을 한다. 이래서 약 1년 후입니다. 다시 경운궁으로 황궁으로 오는데 이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도열해 갖고 만세삼청을 하고, 거기고 이제 우리도 그 민족의 자존심이 뭐 저기 한다 그래서 어가에 꽃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이 6개월 후 정도에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공포하고 광무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 다음에 10월 달에 황제를 즉위를 해갖고 약 10년간 이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중앙지역에 아관 파천을 하게 된 적이 없는 그게 정동지역인데, 당시에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러시아
그 공사는 1890년도에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를 해갖고 한 르네상스식 벽돌조 건물 뭐 해서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고 공사관에 이런 탑만 3층 전만 탑이 남아있고 지하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수공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로 아직 그 일반한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곧 아마 공개가 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고종이 딴 나라에 1년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딴 나라에서 살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는 길이 어디서부터냐면 덕수궁서부터 러시아 공사관까지의 거리가 약 120m가 됩니다. 이것이 고종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종의 길이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이 자체의 고종의 길을 복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좌우간 현재는 고종의 길이라고 그래갖고 120m에 모두 뚫어져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직통을 하는 길을 언제든지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담이고 그런 거는 예전 그대로랍니다. 그 고종이 순종하고 같이 피할 때 그 형태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성당 건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성당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이 명동성당, 또 약현성당, 원효로 성당, 그리고 서울 성공회 성당, 이게 영국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동성당, 약형성당, 원효로 성당은 고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 성당은 로마네스크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특별한 거는 한국의 성당 건축의 특징은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유럽의 건축 형식인데 이 당시에 그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당 건축은 일본인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워낙 센 데들 저기를 하니까 이 성당들은 유럽인들에 의해서 직접 건축이 되고 그대로 됐습니다. 이 강화도의 성당은 한식입니다. 그 원효로 성당도 많이 한국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영향을 건축에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로마네스크 이제 건축인데 로마네스크 건축은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475년 이래 12세기 말에 이르는 사이에 로마 예술을 기초로 하여 유럽 전 지역에 형성한 건축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이 13세기 초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럽의 교회 건축에 집중된 건축 양식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의 특성은 평면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와 같으나 아치가 발달은 이제 좀 기술이 늘은 거죠. 그리고 교회 세력의 확장으로 커지니까 많은 신도들이 그 한 장소에서 이 예배를 볼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갖고 거대한 이런 건물들이 이제 건축이 되죠. 로마네스크의 외관상 특징은 외벽의 장식으로 이제 있는 블라인드 아치가 있고
그래서 블라인드 아치가 있으면 로마네스크 시기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세기 초여까지 목조였습니다. 지붕이. 그랬는데 이 목조를 네이브 뭐 천장 뭐 저 석조군을 갖고 돌로 바꿉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그 성당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목재로 할 경우 불이 날 수가 있는 데다가 여기를 돌로 하니까 음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신호의 목소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갖고 로마네스크 성당이 뭐 유럽을 전체를 장악을 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잘 알려진 게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입니다. 뭐 독일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들 성당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피사의 대성당이 대표적인데 이 성당을 두오모라고 그러죠. 근데 두오모라고 그러는 것은 그 예전서부터 중세 때 대성당을 뜻해요. 피사의 사탑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워낙 건물들 크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했는데 두 개가 그 로마네스크 건물로서 가장 뭐 거대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유명한 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죠. 이 피사의 사탑은 10세기 말부터 건축을 했는데 135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탑이 8층의 높이로 55.8m, 14,500톤, 3층까지 이제 쌓아 올렸는데 이때 압불쌉니다. 이 지반이 낮아지니까 이게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엄청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1년에 약 1mm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현재는 5m나 기울어져 갖고 이제 대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 갖고 전 세계에서 이 피사 사탑을 이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뭐냐면 피사의 사탑을 수직으로 올리자.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상당히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 밑에를 지반을 뭐 잘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피사의 사탑이 뭐 갈릴레오가 수도 떨어뜨리고 뭐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워낙 유명한 건물이니까 이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형태 5m 정도 넘어져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자. 이래갖고 세계적인 공모로 해갖고 이것을 유네스코고 이런 데서 했는데 결국 이 피사의 사탑이 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이거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고 현재의 이 형태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형태의 아주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네스크의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자 성당입니다. 뭐 일명 그냥 그 성공회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 주교자 성당이라는 거는 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으므로 이제 주교자 성당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볼 때는 현재 천주교나 정교회 뭐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있는 성공회가 세 번째로 매우 큰 세력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정동에 이와 같이 그 건물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트롤로프 주교의 1920년에 건축을 한 거를 보면 이 양반이 건축을 질 때 아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성당은 한국 고유의
건물 재료와 기후 조건에 가장 쉽게 어울리는 양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의 이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원칙을 이 트롤로프 주교가 했는데, 한국 교회의 활동을 고무하면서 전국 신자들에게 전도의 열의를 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이 돼야 된다. 그 보고만 해도 의학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을 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하나의 규범으로 절차에 맞는 전통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거대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로는 미래 교회 건축의 이 성공회, 자기들의 성공회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해갖고, 위에서 보면 완전히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22년서부터 이제 설계를 착공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안 된 1996년도에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7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로마네스크 양식에다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적용을 해갖고, 이 창틀이 이게 뭐 한국 전통의 창틀이고 기와도 한국 전통의 기와라는 거죠. 그래갖고 십자가 형태로 돼, 화강암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이니까 화강암, 그리고 붉은 벽돌을 건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275평인데 그 명동 성당의 한 3분의 2 정도로 되어 있고, 건물을 높나비로 해서 율동감을 주었는데, 현재적일로서는 큰 종탑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달린 2개의 종탑, 모서리에 소탑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게 건축을 했어요. 이 마리아 니콜라 성당은 12기둥을 했는데 원래는 6개였는데 증축할 때 12사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12개의 기둥을 하고, 배울림이 있고 전면 비잔틴 양식의 스테인드 가라스가 돼 있으면, 천장이 이제 목재 트러스트로 만들고 대들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건데, 이거는 한국인 경우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이와 같이 노출시킨 거는 이 건축가가 한국의 대들보하고 섭가래를 이걸 보고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툴툴거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한국하고 로마네스크하고 이렇게 그 접목을 시켜서 1988년 건축가 100명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이 되었다. 큰 소리 빵빵 칠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창이 스탠드 저거였으면 이와 같이 한국식으로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하 성당에 바로 마커 트롤로프 주교의 말하자면 황동판하고 이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것은 조선 왕조에서는 뭐냐면 사대문 안에 왕이 아닌 사람의 시신을 안치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일제 강점기에 개방된 저기를 해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이 매우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 밑에 전체가 그 주교의 이제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당은 5월 한 달에 매주 수요일 날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요.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1450개의 음을 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매우 후대입니다. 1985년도에 설치됐죠.
그런데다가 이 성공회는 우리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제 강점기와 6월 항쟁까지 격동의 시기를 관통을 했다. 그래서 이 3.1운동 당시 그리스도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의 거점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만세운동을 여기서 뭐 상당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당의 이 주교가 이 영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일본 애들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건설이고 이런 게 늦어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저기는 제4대 구세실 주교는 간첩 혐의로 체포 포로로 전전적을 해갖고 6명이 신부 들어오고 이 수녀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안에 지금 현재 순교 추모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당연한 적이지만 여기에서 뒤에서 박정희 그 1970년대에 그 정권 때 사제들을 이제 연행을 해갖고 여기에 보면 6월 10일 오후 6시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광복 42년을 상징하는 42번의 종소리가 울리자 시청 앞을 지나가는 수백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뭐 애국가를 불렀다 했는데 이것이 60 민주항쟁의 진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교관 앞에 지금 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공의 성당을 들리면 특이한 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운궁의 양의제가 바로 등록문화재 267호인데 바로 성공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양의제를 지금 성공회가 그 땅을 사갖고 관리를 해서 주교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로.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건물이 보존하고 보관이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의제라는 것은 1905년에 진 조선 마지막 관아 건물 중 하나고 정면 7칸, 측면 4칸, 온돌과 마루했고 매우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요 용도가 황족과 귀족 자제의 교육을 전담하던데 예전에는 덕수궁 안에 위치했던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한일 합방 후 1912년부터 대한성공회에서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덕수궁과 담장을 경계로 해갖고 옛날에 그 성공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이 지금 이 남아있어서 성공회 건물을 방문하면 이 양의제를 덤으로 보실 수 있다. 이런 이제 게 되겠습니다.